안녕하세요, 지수매상입니다. 인문학을 읽기 전에 알아두면 좋을 상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인문학이란 결국에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 결국 이 인간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거죠. 문명이 시작되기 전에 여러 가지 인간들이 어떤 숲에 동시에 살고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이런 상황에서 서로 협력하면서 안전하게 살아갈까요? 인간이 극도로 이기적인 상황을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렇게 이기적인 인간들만 모여있는 숲에서 자신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룹을 형성하게 돼요. 같이 팀을 이뤘을 때 자신의 안전이 보장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기적인 인간은 결국에 자기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팀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팀에는 서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규칙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이때 첫 번째 생기는 규칙이 바로 뭐다? 우리 팀 안에서는 서로 인간끼리 잡아먹지 말자라는 규칙이 생기게 됩니다. 식인 사회를 가정했는데 최초의 규칙이 서로 식인하지 말자라는 어떤 재미난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이 팀 안에서도 이 규칙을 깨고 서로 팀이니까 방심하고 있을 때를 틈타 이 인간을 배신하면은 이익이 2배가 되겠죠.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규칙을 어긴 사람을 폭력이나 아니면 왕따를 시켜서 이 규칙을 지키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폭력이 문명화되면서 법으로 왕따는 윤리가 된 거죠. 죄수의 딜레마라는 걸 들어보셨을 겁니다. 두 죄수가 서로 다른 감방에 갇히게 되었어요. 공범인데 한쪽이 자백을 하면은 형량을 줄여주겠다라고 간수가 제의를 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나의 팀이 언제 배신할지 모르기 때문에 배신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두 죄수 모두 자백을 하게 되고 결국에 석방이 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오래 감옥에 갇히는 그런 딜레마를 죄수의 딜레마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식인 사회에서 인간들이 팀을 먹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결국 서로를 믿지 못하고 불신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규칙을 지키지 않을 거라고, 나를 언제든지 배신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죄수의 딜레마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 이 죄수의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문명이 없었을 당시에는 태초에 이런 식으로 혼란 가득했을 거 아니에요? 혼란이. 근데 이 죄수의 딜레마를 극복하는 방법은 반복입니다. 반복. 아까 공범으로 붙잡힌 두 죄수가 감옥 밖에 나가서도 서로 다시 협업할 일이 생기게 되면 배신하는 게 분명히 단기적으로는 이익이 될지 모르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불이익이죠. 반복이 생겨나면 이 죄수의 딜레마를 극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어떤 인간이 이 그룹에서 계속 살아가야 한다면 이 규칙을 지키는 게 훨씬 더 이득이에요. 잠깐 배신해봤자 단기적인 이득만 얻고 장기적으로는 이득을 얻을 수가 없거든요. 여기서 한번 배신하는 순간 이 무리에서 쫓겨나기 때문에 쫓겨나면 훨씬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죄수의 딜레마를 방지하는 방법은 게임의 반복이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보이지 않는 손을 말한 애덤 스미스도 인간의 이기심이라 할 수 있는 것을 사회협력의 기초 수단으로 봤어요. 여러분들이 식당에 가서 요리사가 음식에 독을 타지 않을 거라고 믿는 이유는 뭔가요? 그 요리사의 선한 의도를 믿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계속 반복해서 장사를 하려면 음식에 독을 타지 않고 청결하게 유지해야만 그 식당이 잘 될 테고 중장기적으로 이익을 얻기 때문이죠. 인간의 선함을 믿는 거는 당연히 좋은 가치이지만 예측이 불가능해요. 그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그 선함은 계속 바뀌게 돼요. 하지만 인간이 이기적일 거라고 믿으면 예측이 쉽기 때문에 애덤 스미스도 이 인간의 이기심이 사회협력의 기초 미덕으로 이것을 보았다라는 거. 자, 그렇다면은 아까 전에 계속 말하고 있는 게 인간이 서로 신뢰를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이 신뢰를 만들어내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경제학에서도 등장하는 이론인데요. 자,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저를 납치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납치한 상황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풀어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냥 풀어줄 수가 없죠. 왜냐? 나를 언제 신고할지 모르니까. 그런데 저는 살고 싶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납치범이 저를 믿게 할 수 있을까요? 제 약점을 쥐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약점이 있냐? 나도 당신처럼 아주 커다란 범죄를 지은 적이 있다. 내가 만약에 풀려났을 때 경찰에 신고를 하면 당신도 이 사실을 신고하면 된다. 그런데 나는 진짜 감옥에 가기 싫기 때문에 그 사실을 말할 생각이 없다. 라고 하면 그제서야 납치범이 저를 믿고 절 풀어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약점을 쥐어주면 신뢰를 만들어줄 수 있다 라는 거. 그렇다면 이게 대체 경제학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이비인후과와 성형외과 중에 어디가 더 인테리어가 뛰어난가요? 보통 성형외과가 인테리어가 훨씬 뛰어납니다. 그 이유가 뭘까? 이비인후과는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여러 번 갔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병원으로 옮기면 돼요. 하지만 성형외과는 한 번 갈 때 비용이 매우 크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의사 입장에서는 훨씬 더 자신을 믿게 할 필요가 있어요. 신뢰를 훨씬 더 쥐어줘야 된다는 거죠, 고객에게. 그때
인테리어의 비용을 왕창 쏟아 부으면서 고객에게 약점을 쥐어주는 거예요. 나 실력에 자신이 있어. 만약에 내가 실력에 자신이 없으면 이 인테리어에 부은 돈을 회수할 방법이 없겠지? 나는 이렇게 인테리어의 비용을 들임으로써 내가 실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너에게 보여주는 거야. 약점을 쥐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약점은 비용으로 치환이 가능해요. 동물계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일이죠. 예를 들어서 수컷 공작의 깃털, 아주 화려하잖아요. 하지만 이 화려한 만큼 포식자에게 잡아먹기 쉽겠죠. 그만큼 비용을 들임으로써 이 공작새는 나는 생존에 자신이 있어 라는 그 신호를 암컷 공작새에게 보내고 이게 신뢰를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 대기업들이 강남역 근처에 역 근처에다가 빌딩을 세운다거나 아니면 브랜드 광고에 엄청난 비용을 들인다거나 하는 내용들은 다 이 약점을 쥐어주는 신뢰를 만들어내는 이론과 관련이 깊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인문학의 기초가 되는 이 인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자, 이런 사실들을 알고 인문학에 접근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소설을 읽을 때 그 내용을 훨씬 더 풍부하게 접근 가능하겠죠.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